LTE는 지금 우리가 83년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 나온 영원한 슈퍼홀이었던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슈퍼갑으로 바꾼 이제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사상 초유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해석의 문제들을 과거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냐,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을 하냐, 그것의 차이일 것 같아요. 범용 D램이나 낸드 쪽으로는 충분히 CXMT가 이 파일을 뺏어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CXMT가 들어와가지고 세계적인 범용 D램의 공방이 나온다. 그것은 한 2년 정도 뒤 얘기. 중국 내의 수요를 더 커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급 과잉의 이슈는 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부동산 투자하고 똑같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똑같이 연끌 투자한다. 왜 연끌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빅3의 AI에 대한 이제 경쟁은 6개월마다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투자 줄일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것은 주가 대폭락할 것이고 클라이언트들이 손님 옮겨준 거죠. 그럴 때는 뭐 테크들의 캐펙스가 뭐 금년에 줄거나 내년에 증가율이 대폭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소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가 라는 생각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하셨을 텐데 소장님은 좀 어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증시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이 수급은 재래에 우선한다. 그래서 그게 아주 딱 맞는 뭐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세 가지가 충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하이닉스 ADR의 뭐 차익 실현, 네. 이제 이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이 경기 정점론에 대한 공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빠지는데 크게 이제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셀 더 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에 주식을 판다는 것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도 마이크론에서 그렇게 사고 터졌고, 한국도 삼성에서 터졌고, 중국도 보면 메모리 회사 중에서 그 패밀리스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1100% 이익이 나는데도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오늘도 네. 폭락하고. 그래서 그런 셀더 뉴스, 그런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충돌한 경우를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경기 정점에 대한 공포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짚어주신 그 내용들이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좀 더 올라주지 않을까 했던 건데, 막상 장이 열리고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냥 와르르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낙폭이 계속 커지었고, 외국인의 수급을 참,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의 마음과 전략을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예전에는 팔 때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올라서 지분율이 꽉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 근데 요즘 이 정도로 낙폭이 계속 이어졌으면 야, 이것도 이제 설명하기에는 약간 구차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빠지는데도 외국인들은 팝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프로그램이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 룰이 있고,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당 종목당 투자 한도가 있는데, 예.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원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5% 해놨더니 이게 5배, 10배가 올라가는 바람에 모든 이제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편입 비중은 다 오버웨이트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 머스트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중을 포트폴리오상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낮추는데 하루만에 다 팔 수 있냐.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를 보면 뭐 한 달 내내 팔고 이틀, 3일 정도 사는 정도 그거예요. 그럼 추세는 계속적으로 팔았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수급이 취약한 장에서도 꾸준하게 파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는 크게 이제 충격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무슨 펀더멘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철저하게 시장 수급이 어디서 맞아 떨어질 건가.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어떻게 보면 대상이 마땅치 않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팔려고 했을 때
이건 뭐 그 주가가 아주 강하게 떨어지죠. 네. 그래서 반대로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의 그 트래킹 에러나 10% 룰에 걸린 이제 부분이 얼마만큼 더 매물로 나올 거냐. 이제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미가 뭘 어떻게 하냐, 우리 국민형이 뭐 어떻게 뭐 파냐 줄이냐 그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오버베이트 이거가 어느 정도 줄어드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좀 무리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돼야 외국인들은 좀 돌아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대략 지금 뭐 그 지금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슈, 하이닉스 이슈보다는 예. TSMC 이슈하고 같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도체 섹터에다가 이제 오버웨이트를 한 것이 TSMC를 먼저 한 거죠. 근데 TSMC도 주가가 무지 올라갔고, 근데 그게 플러스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왕창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오버의 오버웨이트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TSMC를 덜어낼래 아니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덜어낼래 그럴 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덜어내죠. 그래서 네. TSMC는 뭐 거의 독보적인 이제 독과점 기업이고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뭐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체 익스포저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한번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오버된 것들이 한 15에서 20조 그리고 이제 트래킹 에러가 나면은 이것도 이제 조정해야 되는 데서 거기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헤지펀드가 수익을 추구한다고 그러지만 이 500% 이상 수익 났다. 그럼 그것은 이제 차익 실현을 당연히 하죠. 근데 언제 하냐 그럴 때 좋은 점이 받아주는 것이 호실적에 나왔을 때 팔면은 이게 큰 충격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대략 한 뭐 보수적으로 보면 3, 40조 크게 보면은 한 50, 80조. 근데 이걸 뭐 오늘 다 파냐 이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파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마나 정확하게 산수를 할 수 없지만 네. 추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30에서 많이 보면 한 80까지 그 정도가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연 단위로 치면 지금까지 팔았던 것까지 계산하면 한 해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만 200조 이상을 팔겠다라는 건데 그 사실 상승장에서 예전 과거 사례도 보면 상승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개인이 매수해서 끌고 가면 급하게 올라가는 경험들이 많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다고 했을 때 개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여력, 그래서 시장을 다시 한번 붐업시킬 수 있는 여력이 지금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뭐 역대 최대 예탁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줄었다고 해도 이게 뭐 100조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 예탁금이 그냥 공으로 노는 게 아니라 이미 미결제 금액도 예탁금이 잡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0조라고 그러면 거기서 한 30에서 35% 정도가 정말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수 자금이고 그러면 한 개미들 같은 경우는 3, 40조 정도의 여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이게 지금 개인들의 경우들은 그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그걸 막아주는 게 항상 이제 연금이나 네. 이쪽이 막아줬는데 네. 연금도 똑같이 외국 기관과 같이 사실 오버웨이트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한국에서 뭐 잘 한다고는 해서 도입을 했지만 레버리지 상품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고 떨어지면 레버리지가 팔아야 되는 이제 양쪽에 다 걸리는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이제 개미들의 매수 여력을 갖고서는 이것은 이제 방어가 굉장히 어려운 저 외국인의 프로그램은 이제 인정사정 없이 이제 패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레버리지가 죽어야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주가가 떨어져야만이 오버웨이트가 해소되는 그래서 팔아서 이게 뭐 차익 실현해서 낮추는 것보다는
차익 신호로 인한 주가 급락이 오히려 이제 비중을 떨어뜨리는 네.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예. 상황이라 하면.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뭐 누가 나와서 이제 그 올릴 때도 사실은 이제 기계가 올린 거죠. 근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임계점까지는 이것은 누가 와서 이게 받쳐줄 수 있다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사실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랄 것도 없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채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손가락을 따가지고 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참 이게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뭐 매수로 전환하거나 이게 당장은 좀 요원해 보여서 이거는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만 얘기를 하기로 치면 사실 더 이상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서 내러티브 측면에서도 한번 섹터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고 오늘도 역시 나왔습니다. 이걸 실제로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앞으로 전망이나 숫자들을 보면 여전히 화려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뭐 한 6개월 사이는 애널리스트의 그 포캐스팅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걸 합리화를 하기 위한 이제 그 리즈닝의 레포트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주가가 뭐 그러면 25% 30%또 올라갔던 고점에서 셀 보고서가 나와야죠. 근데 주가가 뭐 25% 30% 그 오늘 같이 이렇게 폭락한 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역시나 이것은 면밀하고 예리한 분석보다는 시장 추정형 레포트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포심을 조금 더 놓는 그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이걸 멈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초가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지금 뭐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돈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프로그램이 돈을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네.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기대하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을 하게 하면은 이제 그 자동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돈을 갖고 오는데 문제는 삭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을 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그 평가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조건을 놓고 보면 이게 그 3개월 정도의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7월 중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트랙 레코드가 3개월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36, 92에 리밸런싱은 하지만 그것은 포션만 줄이는 것이 종목을 더 추가하거나 빼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삭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7월에 가야 이 편입의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 주가는 떨어질지 몰라도 이제 매물에 대한 선호도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100에 이게 편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3개월만 뒤만 되면 되니까 10월 말 정도 이때에 이 편입이 되면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이제 자동으로 거기다 돈을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ADR이 어떻게 보면 국내 주가를 이제 끌어올려주는 지금처럼 정반대 현상은 이제 거기에서 모멘텀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수급으로 꼬인 거 결국에는 수급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게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증권사의 리포트가 그 이유에 대해서 후행적인 리포트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 공급 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또 이제 오늘 나온 한 증권사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방이 막힌다라는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몰랐었던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의 LTE는 상향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것도 일정 부분 좀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이제 카더라 뉴스들을 많이 들어서 안심을 시켰던 건데 LTE가 다시 발목을 잡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LTE는 지금 우리가 83년 이후에 4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정말 영원한 슈퍼홀이었던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슈퍼갑으로 바꾼 이제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를 더 올리냐 이런 것이 아니고
없던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시장이 해석하냐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로는 증가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야, 가격이.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샥을 크게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업체든 전문가든 애널리스트든 다가 가격이 이렇게 해서 고온의 형태로 이렇게 1, 2년 더 지속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떨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바로 반응한 걸로 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 요것은 이제 한 분기 더 지나고 두 분기 더 지나면서 그 변화된 양상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아마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 과거의 경우를 보면 바로 피크아웃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논리, 그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공포로 이제 오게 되고 그걸 그 보고서를 이제 뭐 이제 떨어질 때 보고서 나오면 굉장히 큰 샥이 오는데 뭐 그렇게 농담이지만 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가 몇 년의 경력을 가진 애널리스트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우리 디램 사이클이 뭐 거의 40년 가까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사이클 두 번만 본 거다. 뭐 10년 정도 갖고서는 그 사이클을 해석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했던 이 정말 천상에 보이지 않는 사이클은 80년대 중반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클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그럴 수도 있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 15년 뭐 이 정도로 봐갖고서는 이건 정말로 천지개벽한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사상 초유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해석의 문제들을 과거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냐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을 하냐 그것의 차이일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목소리나 우려의 목소리가 껴있는 리포트들이 더 부각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련한 리포트들 내용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조금 더 현안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로 돌아와서 이 사안이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도 이렇게 메모리 삼국지에 또 새로운 라운드가 개막된 거다라는 해석을 이제 소장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스토리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기술 경쟁이었어요. 누가 HBM 3, 4를 빨리 개발하냐의 싸움에서 예. 이제는 누가 더 양산을 이제 할 수 있냐 요것의 전쟁이었고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한 2주 사이에 바뀐 것은 자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도 이게 뭐 IPO 하면서 엄청난 돈들이 또 에디셔널이 들어왔고 네. 중국의 대표적인 디램 메이커도 이번에 IPO를 해요. 아마 7월 아마 하순월에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뭐 수조 단위의 돈들이 지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걸 갖고서 뭘 하냐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돈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돈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도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거액의 자금이 이게 지금 쑥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장을 했다는 것은 비상장일 때는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 뭐 채권을 겨우 발행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하는데 이것은 자금 조달의 이 통로가 무지다양하게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우리보다 기술이 몇 세대 뒤졌냐, 생산 캐파가 이제 얼마나 뒤졌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 자본 조달력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뭐 PR이 6, 7 그러는데 중국의 지금 거추장반 테크놀로지 보드의 PR이 뭐 60배 그리고 첨단 산업은 12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펀딩 능력이 무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그 자본 전쟁의 상태로 다시 돌입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못 따라왔던 것은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생산 캐파, 뭐 수율 이런 건데 그것도 돈 들이고 사람 들이면 그 빨리 따라올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중요한 사람의 기술만큼도 중요한 캐시가 이제는 뭐 무한대라고 하면 뭐 그렇겠지만 자본시장에서 넘치는 돈들을 이거를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이제 룸이 생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뭐 CXMT를 말씀해 주신 걸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됐었다면 여기에 시장 유동성까지 공급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경쟁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실제로 그러면 뭐 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용 D램이나 낸드 쪽으로는 충분히 이쪽이 그러니까 CXMT가 이 파일을 뺏어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서 뭐 중국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버전 4를 냈어요. 예. 근데 보통은 뭐 AI 모델은 한 달에 몰다 하고 업그레이드 모델을 우리도 뭐 오픈 AI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모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딥시크는 V3 모델을 2024년 12월에 내고 4를 금년에 이제 상반기에 냈어요. 거의 뭐 14개월에 걸쳐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실망했다 이러더니만 벤치마크 해봤더니 이게 뭐 미국의 지금 첨단 AI 모델하고 뭐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도 없고 뭐 하이닉스 HBM도 안 썼는데 어떻게 이게 왔냐를 봤더니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웨이가 만든 이제 GPU 그리고 하웨이가 만든 이제 HBM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생산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DDR5를 이제 사용을 해서 HBM 대신에 이제 이게 AI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최첨단 이제 엔비디아 GPU하고 HBM으로 이제 고성능을 내는 것은 서방의 모델이고 예. 중국은 그보다도 한 60, 70%, 40, 50%밖에 안 되는 성능을 갖고서도 이제 서방 수준의 이게 AI 모델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무섭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HBM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스펙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중국이 가진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링 테크놀로지나 이제 병렬로 연결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뭐 이제 15,000개를 칩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내는 이제 그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 있는 AI 모델에서는 우리 HBM을 안 쓰고 중국의 그 HBM 네. 그리고 이제 범용 D램을 조합을 해서 쓰는 이게 지금 솔루션을 찾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GPU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보다 기술이 얼마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AI 모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가 우리 이제 범용 메모리의 가격 폭등을 이제 받쳐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나 뭐 이게 그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DDR4를 DDR5로 다 옮겨라.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라인을 옮긴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칩을 쓰면은 예를 들면 이제 GPU 하나에 예를 들면 HBM 8개나 뭐 12개를 붙이면 되는데 이게 GPU 성능이 벤치마크 하면 7, 80%고 실제로 필드에 집어넣으면 3, 40%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하는 방법은 GPU 15,000개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정도로 클러스터링 테크놀로지 개발했고 그러면 똑같은 성능을 할 때 엔비디아 칩은 하나만 쓰면 되는데 중국은 하웨이 칩을 쓰면 3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3개 옆에 붙어야 되는 메모리가 똑같이 3배가 더 들어가 38, 24, 2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8개면 되는 우리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는 근데 얘들이 이제 HBM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DDR5를 거기다 이제 넣어갖고 써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R5의 수요가 이게 뭐 24개가 아니라 240개가 필요한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지금 이제 그 범용 D램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이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의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메모리 국산화가 우리 DDR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담보하는 이제 요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이제 한국의 D램 가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꺾어지냐 안 꺾어지냐 하는 건데 네. 그것의 의미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하냐는 게 지금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오늘 삼성도 얘기를 했지만 2028년 뭐 이때까지는 이게 새로운 공장의 증설이나 물량이 나올 게 사실 없어요. 그대로 픽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D램 가격은 이제 수요업체가 얼마 죽게 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프로덕트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냐 거기서 가격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HBM이 지금 뭐 범용 D램의 웨이퍼를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지금 더 먹기 때문에
생산량이 웨이퍼가 지금 100장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HBM을 한 20%, 뭐 잘해봐야 30% 정도 배정을 하는데 이게 마진이 더 좋아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 50% 올려버리면 범용 D램에 들어가야 되는 웨이퍼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고성능 HBM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범용 D램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 네. 그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지금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뭐 크게 사실은 그 걱정이 안 되는 것이 가격의 이니셔티브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딴 사람 눈치 전혀 보지 않고 지금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안심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루 12번도 더 변하는 거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게 완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중국의 그런 반도체 국산화, AI 칩의 국산화의 수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 믹스를 이걸 어떻게 HBM하고 범용하고 가져가냐. 요게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뭐 전분기 대비 50% 올라갔던 게 지금 한 13%, 18% 올라간다고 그래서 실망해 주식 판다고 그러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해가지고 13%, 18%가 아니라 이것을 26%, 36% 올라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지금 있는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키가 이게 한국 기업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뭐 오늘 같은 장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길게 놓고 보면 그 본질적인 경쟁력, 가격 조절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참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여기서 앞에서 잠깐 그 답은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재차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CXMT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냥 이 큰 그림에서 뭉뚱그려서 봤을 때는 이제 공급 과잉 쪽으로 시나리오가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건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지금의 투자가 좀 과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외국 기사들이 한두 개씩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꺾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이야기들, 걱정거리들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CXMT가 굿뉴스였던 것이 애플이 CXMT 걸 쓰겠다. 그게 이제 터지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D램의 실력이 굉장히 이제 센 것처럼 보여지게 됐는데 그것은 그 애플의 장사 속이에요. 자기는 이제 마케팅 스트래티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지금 CXMT 자체도 자기네 국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애플한테 물건을 줄 수 있는 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쇼티지 상태고 그러나 아마 이제 애플이 달라고 그러면 주긴 줄 것 같아 조금. 근데 그걸 준다는 것은 무슨 뭐 애플이 장사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인 메이커의 물건을 넣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것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용으로 이건 줄 수 있지만 중국 업체들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거기다가 애플한테 뭐 대량으로 공급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실익이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국 CXMT가 들어와 가지고 세계적인 범용 D램의 공방이 나온다. 그것은 한 2년 정도 뒤 얘기.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면 CXMT가 DDR4에서 5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론상으로 한 15에서 20% 생산이 무조건 줄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의 수율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CXMT의 공급의 우려는 오히려 무슨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40%대 50%가 안 되는 이 일드가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 생산 캐파 자체는 느리지 않더라도 우리처럼 이제 일드업이 돼서 이게 이제 80% 90% 올라가게 되면 생산량이 2배가 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공급 과잉의 뭐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요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 내의 수요를 더 커버하지 못하는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급 과잉의 이슈는 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2025년 투자한 거 2026년 투자를 뭐 인간하면 100%씩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했고
그리고 이제 2027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건 바로 요거죠. 지금 요게 뭐냐면 그 하이퍼스케일러의 프리캐시 플로우예요. 보시면 2026, 7, 8이 지금까지는 뭐 버블이 없다고 한 게 자기 돈으로 했다. 네. 투자를 하든 말든 뭐 과잉을 하든 말든 그러는데 요게 금년 상반기에 끝이 나고 하반기부터 돈 빌려가지고 또는 증자해가지고 하는 게 요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남의 돈으로 하면은 이제 수틀리면 이거 투자 줄이지 않겠냐. 요게 핵심인데, 그러나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부동산 투자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에 연끌 투자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똑같이 연끌 투자한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우리 M7 얘기했지만 M7 중에 3개는 이미 날아갔고 4개만 남은 건데, 이번에 메타가 이제 느낌상으로 날아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 사이는 그 잉여 데이터 센터 룸을 뭐 남한테 빌려줘가고 쪼잔하게 돈 몇 푼 받겠다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그걸 이제 떠들었다는 것은 메타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조금 이제 쫄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빅3들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근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다 50% 100% 캐파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번에 100% 했던 것을 50%만 늘리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손님 다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뭐 제조업에서는 뭐 이게 운동 경기에서는 금, 은, 동 이제 메달이 있지만 지금 AI 산업에서는 WTO가 아니고 위너 테이크스 올 1등이 다 먹는 거기 때문에 네. 2등, 3등 했다고 그러면 이거 바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는 이건 우리 뭐 연끌해서 투자하듯이 지금 연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세계 회사들을 놓고 보면 왜 연끌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뭐 연초만 해도 오픈 AI가 시장 다 먹은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들어서니까 뭐 제미나이가 이거 시장 다 먹은 것 같이 됐어요. 오픈 AI 좀 시들해졌고, 그리고 지금은 뭐 클로드가 엔솔로픽이 이제 시장의 대세처럼 보여져요. 네. 근데 어젠가 아닌가 보면은 이제 오픈 AI가 이제는 아예 그 대화형으로 모든 이제 AI를 다 할 수 있는 이걸 또 지금 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빅3의 메타는 뭐 소식이 별로 없고, 그래서 빅3의 그런 AI에 대한 이제 경쟁은 이건 6개월이다. 6개월마다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투자 줄일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것은 주가 대폭락할 것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앞으로 이게 캐펙스를 많이 안 하겠네. 데이터 센터에 이제 우리가 큰 수요만큼을 서플라이 못 하겠네. 그러면 손님 옮겨주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뭐 금년에 줄거나 내년에 증가율이 대폭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줄이면 이게 그냥 도태가 아니라 아예 죽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면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안 좋을 건 없는 분위기인데,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점들만 시장 나오는 분위기보다는 이제 오버웨이트가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기계가 이제 정해놓은 룰 따라서 기계는 뭐 예외라는 게 없으니까 네. 그게 문제인 것이지,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생산 캐파나 또 일드나 또 빅테크들의 투자를 갖고서 지금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온갖 걱정거리들을 다 모아서 저도 함께 그 시장의 마음으로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만 다시 한번 몇 개만 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나 쏠림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이 쏠림 폭이나 아니면 변동 폭을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 이제 그러니까 2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레버리지 상품은 이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 근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오래 갖고 있으면은 이게 수익 난다. 근데 그걸 2배씩 벌 수 있어. 이제 이걸 충분히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가들의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 엄청난 수업료 이번에
낸 거라고 봐요. 네. 정말로 이건 뭐 뜨거라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이걸 뭐 한국 사회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시킨 돈 많이 내고 이제 그런 이펙트가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단 두 종목이 전체 시총의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뭐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게 진짜로 이게 국내 회사냐,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일주일 전, 2주 전만 해도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가는 외국인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오퍼레이션에 우리는 자동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잘한다, 뭐 이런 거 레버리지 얼마 했다, 이게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컵에 지금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요 딱 차서 찰랑찰랑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넘치게 되는데 예. 이게 바로 레버리지죠. 지금. 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아마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레버리지에 대한 이제 생각이나 패턴도 좀 바뀔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홍콩에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2X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요. 네. 먼저 그거 트렌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얼마나 이 볼러탈리티가 센지를.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제 한국의 그 2X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사전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상품 교육 온라인으로 뭐 몇십만 명이 봤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교재 짤 때 홍콩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2X ETF, 레버리지 ETF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고 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지금 뭐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다 훨씬 파이가 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을 가져가는 게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인데, 여기에 이제 시장의 쏠림, 그다음에 한정된 유동성의 국내 시장, 그리고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고, 오늘부로 사실 여기에 투자했던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것도 씁쓸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참 쉽지 않은 하루를 마음적으로도 많이 보내셨을 테고, 실제 계좌에서도 좀 무서우셨을 텐데, 과연 반도체나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소장님 좀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도 그렇고 월가의 유명한 격언은 그 언제가 최고의 타이밍이냐고 그럴 때 상한가 10번 친 때가 아니라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그때가 베스트 타임이다. 그게 뭐 이제 저번 시장 250년의 철칙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 때문에 이게 뭐 정말 피바다가 된 것들은 이것은 시간이 해결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제 자금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내력, 이게 있으면은 이제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은 이제 손 들고 나가는 구조가 생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호재가 없어졌고 펀더멘탈이 문제가 되냐, 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계기는 아마 연말까지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공포스럽기는 하더라도 이제 항상 투자할 때 얘기하는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전략을 지금 쓰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부나 또 기업들이 하는 것은 지금 디램 가격 이슈가 아니라 생산 캐파를 얼마나 늘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부장도 뭐 전자나 하이닉스만큼 폭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사이즈가 원래 작은 회사가 뭐 라인을 지금 우리가 4개를 짓네, 6개를 짓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건 가격이 떨어진 거와 상관없이 더 이게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두 종목에다가 올인하는 것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이 두 종목의 캐펙스가 늘어날 때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포션을 좀 옮기는 것이 이게 지금으로서는 좋고, 또 지금 급락했을 때는 공포스럽긴 하더라도 이게 뭐 영원히 이것이 그 오버웨이트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멈추는 시점,
뭐 그 시점까지는 이제 뭐 텍스트북에서 얘기하는 분할 매수 또 이제 뭐 분할 매도 이제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정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